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지난주 티베트를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불자들께 죄송하다면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중국 정부의 티베트 인권 탄압 논란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건 70년 전 일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대한민국 원내 일당의 의원들입니다. 불교 조계종 중앙종회가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세계인의 보편적 상식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하루 만에 머리를 조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티베트 현지에서 우리 기자들이 국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언론이 부정적 여론을 만들고 있는 것이냐, 관광문화 박람회에 온 것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여론이 있느냐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이런 걸 표변이라고 해야겠죠. 준비한 영상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소식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도전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고민이에요. 베트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부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날 아주 다양한 경제 그리고 문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나섰던 윤 대통령이 어제는 베트남에 도착해 2박 3일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의장대 사열 속에 윤 대통령 부부는 국가주석실 장관과 하노이 인민위원장 등 환영 나온 인사들과 반갑게 악수했고요. 하노이 시내 곳곳에는 태극기와 베트남 금성 홍기가 나란히 나부끼고 한국문화원 대형 전광판에 두 나라의 교류와 협력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오는 등 국빈 방문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습니다. 베트남 도착 직후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우리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을 잇는 상징적 인물이기도 하죠.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도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윤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후 크게 늘어난 양국 교류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30년을 설계하겠다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 베트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입니다.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기까지 양국 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 저의 베트남 방문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 30년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 베트남 문화 교류의 밤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AB6IX의 등장에 3천석 공연장을 채운 베트남 소녀 팬들이 들썩였고요. 현지 K-팝 커버 댄스 우승팀까지 무대에 올라서 다채로운 합동 무대를 꾸몄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윤 대통령 부부는 흐뭇한 미소로 이 두 나라 미래 세대의 호흡을 지켜봤고 이어지는 무대마다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출연진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하죠. 베트남에서는 요즘요 이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이 현지 젊은이들을 만나서 한국어로 또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하노이 국가대학교 별관에서 개최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에는 이 하노이 국가대 한국어학과 학생 29명, 초중등 한국어반 학생 11명, 또 세종학당 한국어 학습자 12명 등 학생들과 응웬 김선 교육훈련부 장관 등 교육당국, 학계 인사들까지 70여 명이 함께 했는데요. 하노이 외국어대 부설중학교 학생들이 베트남 전통악기로 연주한 아리랑을 들으면서 행사장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신짜오라면서 베트남어 인사를 건네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하고 친구의 나라가 된 지 언 30년이 넘었다면서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어 공부 열기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한국에서 들었는데 여기 와보니 현실이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다. 한국어 공부 열기에 한국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베트남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세대들이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이루고 싶은 꿈을 경청했는데요. 행사는 통역 없이 한국어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베트남 국빈 방문 첫날의 또 다른 축은 바로 경제였습니다. 파리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행사에 동행했던 4대 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베트남을 함께 찾았습니다. 대통령의 경제 외교에 기업인들도 동참한 겁니다. 예, 먼저 어제 윤 대통령은 하노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이 한국 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를 찾아서 양국 경제 교류 현황을 살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이 박람회는 K산업 쇼케이스와 무역 상담회, 영테크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K푸드 페스티벌 등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먼저 이 베트남 국민에게 잘 알려진 한국 대기업 9곳과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 중견기업 5곳이 함께 참여를 한 이 K산업 쇼케이스를 둘러봤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베트남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과 베트남 바이어를 연결하는 무역 상담회 상담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한국 창업을 고려 중인 아세안 지역 스타트업들이 참여한 영테크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도 방문해 현지 청년들을 격려했는데요. 특히 이 박람회에서 관심을 끈 건 K푸드 페스티벌 현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베트남식 샌드위치죠. 반미에 볶음 김치를 곁들인 이른바 김치 반미를 현지 청년들과 함께 맛보기도 했고요.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을 즐기는 현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음식을 더 사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모습 보고 오시죠. 직접 한국과 베트남의 음식을 결합시킨 신선 서울에서 베트남 한인 많이 나가봤는데 그래서 어떤지 서울에 있는 베트남 식당에서 메뉴를 올리면 엄청 베트남은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고도로 숙련되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재능 있는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창의와 혁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세계는 이미 하나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우수한 인재와 자본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혁신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윤 대통령 어제 저녁에는요, 이 동행한 우리 경제인들하고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경제 사절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베트남이 새로운 기회장이라면서 정부도 발벗고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어느 국가보다 베트남과 끈끈한 연결고리를 가진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장서 도전해 주십시오. 어렵거나 불합리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정부에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제품 수출과 수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만사제패하고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이 창출할 성과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거라면서 경제인들을 재차 독려했습니다.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은 목발을 들어 보이면서 건배를 제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개별 일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하노이 SOS 어린이마을 학교에서 개최된 바이크런 자전거 기부 행사에 참석을 한 건데요. 바이크런은 통학거리가 먼 이 베트남 어린이에게 자전거를 선물하는 프로그램인데 김 여사는 자전거가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또 튼튼한 체력을 길러주며 미래를 향한 꿈을 펼쳐나가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네, 또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은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또 정상은 지난해 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10개의 각종 협정과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서 양국 간의 경제 발전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윤 대통령은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종 공산당 서기장을 비롯해서 팜 밈증 총리, 부엉 딩 후의 국회의장 등 최고 지도자를 연쇄 면담한 뒤 국빈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베트남의 국부로 불리는 인물이죠. 바로 호치민 전 국가주석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네, 호치민 묘소는요, 외국 정상이 베트남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관례적으로 찾는 곳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차림, 또 김 여사는 검은색 원피스 차림으로 묘소에 도착을 했고요. 윤 대통령 부부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산을 쓰지 않고 묘소 앞에서 묵념한 뒤 헌화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야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첫 번째 의제로 선정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폈는데요. 검찰이 다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 시동을 걸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 씨에 대한 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는 박 씨에 대한 조사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박 씨는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 최대 20명과 지역 상황실장 수십 명에게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박 씨가 이 사건의 스폰서로 지목이 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직접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공소장에도 적시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박 씨는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당시에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박 씨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결국 검찰 수사가 송 전 대표를 향해서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박 씨와 송 전 대표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일과 지난 21일 두 차례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1차 조사에서 박 씨는 돈봉투 관여 여부에 대해서 전혀 만들거나 본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틀 전 2차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컨설팅 비용 대납, 송 전 대표 정책연구단체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PC 증거인멸 관련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 이후 송 전 대표도 소환해 돈봉투 살포 의혹 과정에서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는 연일 언론 인터뷰에 나서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매일 라디오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정치기획 수사 주장, 이거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정치기획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도 조작됐다면서 과거 최순실 사태에서의 태블릿 PC 조작설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송 전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기획수사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정근 녹취록도 마찬가지예요. 송영길 이름이 뭐 내 목소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뇌피셜로 한 거잖아요. 근데 억지로 송영길을 표적으로 해서 특수부, 지금은 반부패 수사 2부라 그러죠. 이렇게 사냥머리식 수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제 주변을 괴롭히고 있고, 재수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재수사해라고요. 2번이나 검찰청 앞에 수사하라고 제가 찾아갔지 않습니까? 또 갈 겁니까? 아니 또 저를 안 부르고 주의만 하게 되면 아예 이번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고 아예 끝까지 한번 버텨볼 생각입니다. 검찰청 앞에 앞서 두 차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이제 별 소득 없이 발길이 들렸던 송 전 대표, 이번에는 아예 이제 텐트까지 치겠다 이렇게 말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이 수사 종결 처분을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검찰이 계속 수사 상태로 놔두며 사람을 완전히 골병들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급기야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겠다고까지 한 건데요. 이어 송 전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발화점이 됐던 태블릿 PC의 조작설을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저질 괴담이라고 일축을 한 한동훈 법무장관의 반응에 대해서도 도둑이 재발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주장, 이틀 전 한 장관의 답변과 함께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 범죄 수사를 받아서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태블릿 PC 조작 그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이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다 이런 분들 아닙니까? 언제부터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이 허위 저질 괴담을 한 사람한테 안타깝다, 유감이다 이렇게 점잖하게 말만 하고 끝낼 사람들입니까? 교원 영색이다. 팩트로 답을 해야지 왜 이렇게 슬쩍 피해가려고 그러냐. 이분은 즉각 장관을 그만두고 빨리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가든지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그런 패널 역할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교원 영색,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교묘하게 말을 꾸며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송 전 대표의 주장인데요. 그런데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 태블릿 PC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 7년 전과 지금의 송 전 대표 말이 서로 다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송 전 대표는 7년 전 국회에서는요. 태블릿 PC의 출처가 분명하게 밝혀졌다면서 당시 조작서를 주장한 사람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법무장관을 다그치기까지 했었지만 지금은 그 태블릿 PC를 검찰의 증거 조작 사례로 들면서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기획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당 대표를 지낸 사람의 주장이란 것에 유감스럽고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지난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그거를 직접 수사하고 또 담당했던 주인 검사였습니다. 네, 이 총장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주인 검사였는데요. 어제 이 총장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최순실 씨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여러 차례 조작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증명력을 인정했고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지 오래됐다면서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허용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태블릿 PC 조작에 관해서는 최순실 씨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그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다른 분도 아닌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 그러한 취지와 괴리를 같이 하는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기도 하고 저로서는 좀 놀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여기에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솔직히 수사팀 입장에서 답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송 전 대표의 발언이 점점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JTBC 태블릿 PC의 경우에는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작 없음이 확인이 됐고 증거 조작을 주장했던 관련자들도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재판 중이라면서 송 전 대표가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을 언급하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고 하는 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사팀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사실상 막말에 가깝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는요, 또 정의당이 송 전 대표 발언에 이제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언급하면서 한 바로 그 주장 때문이었죠. 네, 어제 송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의 묘를 참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노회찬 형이 살아계셨다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를 하고 또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막아내고 연립정부를 구성을 했을 텐데 지금 상황을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진다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이후 송 전 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이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고 지난 대선 당시 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청을 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다고 밝히면서 이 모든 전후 사정을 보면 심 대표는 아예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배신감을 느낀다고도 말했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정치자금법 문제에 관해서 그 사건이 불거지니까 결국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정치인인데 당시에 이제 여야 모두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그런 정치인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송 전 대표의 생각은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과 단일화를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겼다면 자신이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당을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자 정의당은요. 고인을 모독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송 전 대표가 자신의 문제를 뭉치기 위해서 노회찬의 이름을 거론하는 건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했던 노회찬 전 의원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노회찬과 송영길의 분명한 차이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노회찬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 검찰과 싸우지 않았지만 송영길은 법정이 아니라 검찰청 앞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개딸은 몰라도 보통의 시민은 같이 분노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송 전 대표 이야기 그리고 그에 대한 정의당의 비판 들어보겠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제가 당대표일 때 노회찬 만약 후보였으면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정말 연립정부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라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송 전 대표가 자신의 문제를 뭉치기 위해 노회찬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추상같이 엄격했던 노회찬 전 의원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노회찬 정신 모독하는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에 유감을 표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이른바 이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 할 끝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변명을 하는 거 이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단순히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들려드린 것처럼 태블릿 PC, 그러니까 이른바 최순실 국정사태의 발화점이 된 거죠. 바로 그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그리고 조작의 주범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지목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이게 변희재 대표가 주로 주장을 하고 책도 쓰시고 있는데 저도 그 책을 받아서 읽어본 적은 있어요. 이거 그 전에 그 채널A에서도 이 부분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뭐 조작이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상한 점은 아직도 그 태블릿 PC 반환 소송이 지금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최성원 씨, 이제 과거에 최순실 씨라고 하는 이분의 것이라고 소유자가 판명이 났는데도 검찰에서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아마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오히려 이 사건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소유자에게 이것을 돌려주고 그 태블릿 PC를 이렇게 이미징을 하든지 저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찰이 되돌려주면 오히려 더 조작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더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이러한 지금의 검찰 본인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조작설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찌 되었든 간에 대한민국 검찰이 조작을 했으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사법 시스템을 부인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의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라는 면은 있어요. 지금 송영길 대표가 지금 온 지 벌써 2달이 다 돼가는데 본인 입장에서 답답하죠. 이렇게 오라고 할 때는 당장이라도 조사할 것 같이 오라고, 물론 검찰이 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에서 소환을 하자라고까지 했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좀 검찰의 수사가 조금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서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질질 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노회찬 대표와 관련해서는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본인의 하소연이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송영길 대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송영길 대표의 말대로라고 하면 국정농단 사태 자체가 조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못해 딱하기까지 하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은 주장만 있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녹취록의 증명력은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이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녹취록은 진술서랑 똑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진술한 사람이 진술한 대로만 녹음이 됐다 이렇게만 밝혀지면 이거는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와는 틀리게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고 증거로 충분히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녹취록 자체가 조작됐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녹취록을 조작을 하겠느냐 이런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서 심지어 태블릿 PC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했는데 그런데 그때 검찰이 그 윤석열 검찰이었습니까? 문재인 검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국정농단 사태 자체가 조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당시 야당조차도 이런 주장은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태에선 도대체 송영길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이 전혀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언론에 노출된 것 자체가 좀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듭니다. 코인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 김남국 의원, 김 의원도 역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지금 적극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요. 이 검찰은 현재 김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의혹과 관련해서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현물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로 투자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이걸 뇌물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요. 이러한 수사 상황이 알려지자 어제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재차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은 진실만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필요하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거짓말 탐지기는 대상자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진실을 말하더라도 거짓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요. 검찰이 현재까지 초기 투자금이나 코인을 누군가로부터 직접 받지는 않았다고 파악했고 잠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정치 공세가 뒤늦게나마 조금씩 바로잡히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썼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이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정보 제공을 받아서 투자 기회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이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빗썸, 업비트 거래소 및 게임 업체의 관계자나 이 가상자산 핵심 관계자부터 말단 직원까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달이 건너서 간접적으로 이 제3자를 통해서도 투자 정보를 받거나 투자 기회를 얻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아예 없는 사실을 거꾸로 입증하라 요구를 하니까 황당하고 답답할 따름이라면서 재차 강조를 하지만 미공개 정보 제공 의혹 제기는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거니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5일 김 의원의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처음에 입장문 나왔을 때 투명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실명 계좌와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이체되는 것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미공개 정보를 받을 만한 사람, 물론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직접 간접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남국 의원의 징계를 지금 다루고 있는요. 국회 윤리특위 심사자문위원회는요. 오늘 그 코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 29일까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오늘 오후 윤리심사자문위는 가상자산업계 종사자 및 외부 법률 전문가 등 3명을 추가로 투입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 의원이 직접 참석하진 않고요.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만 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뉴스원과 통화해서 기존에 물어봤던 걸 다시 물어보니 답답할 따름이라면서 징계안 자체가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모호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윤리특위 관계자는 뉴시스를 통해서 자문위가 김 의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거나 불성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윤리특위 차원에서 김 의원에게 자료 제출 및 본인 신문을 재차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후에도 김 의원의 상임위중 거래 의혹, 이해충돌 문제, 가난 코스프레 논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그 자문위원회 회부해갖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코인 투자가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쨌든 의무에 좀 불충실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탈당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다시 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김 의원의 SNS에는 눈에 띄는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전 국민이 반대한다라는 팻말을 든 김남국 의원의 모습이었는데요. 김 의원은 사진과 함께 안산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운동을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를 앞장서서 옹호하고 있으며 국민 불안마저 괴담과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운동 여기에 적극 동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방금 사진을 보셨지만요. 김 의원의 그 팻말에는 없지만 양옆에 있던 그 인사들의 팻말에는 그 더불어민주당 이 로고가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김 의원은 안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가두 캠페인을 벌인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연일 자신의 코인 투자가 이제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특히 이제 미공개 정보 활용 이런 부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좀 검토를 어느 정도 마친 것 같아요. 일단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자체가 뭐 주식이나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가상화폐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 아직 입법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올해 5월 달에 정무위를 통과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지금 검찰에서도 그래서 뇌물죄와 공직자윤리법 위반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공직자윤리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한 거. 예, 이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도 조금 법 적용이 쉽지는 않겠다. 가상화폐가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뇌물죄는 어떤 혐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여자가 있고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수뢰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가성이 또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대가성으로 보고 지금 검찰에서 혐의점을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조금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2021년 12월 31일에 그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산이 10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그중에서 90억 원을 코인으로 감춘 거죠. 그런 다음에 2022년 2월 달에 재산 신고를 나머지 12억 6,800만 원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의심받는 혐의가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공직자윤리법 위반죄,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죄 이런 혐의들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미공개 내부 정보예요. 왜냐하면 그 법원 판례에 따를 때 이렇게 정보를 받았어도 이 정보 자체가 뇌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법원 판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보가 왔다 갔다 했는지를 검찰이 밝혀야 되는 거죠. 그 김남국 의원이나 회사 관계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검찰이 아마 이걸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잘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지금 혁신이 2차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앞서 1차 회의에서 이제 돈봉투 의혹 그리고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정조준한 그런 혁신위입니다. 네, 지난 20일 열린 이 민주당 혁신기구 첫 회의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을 향한 여론 악화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원인으로 이 돈봉투 사건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 상실된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당의 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진상 조사를 첫 번째 의제로 선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의 지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 투자의 사건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돈봉투 사건은 보니까 약간 조직의 문제인 것 같고 코인의 문제는 개인의 일탈 문제인 것으로 보여요. 우선적으로 그 돈봉투 문제를 좀 해봐야 되겠지 않느냐. 과거에 이런 류의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얼마나 잘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서 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봐야 우리가 제대로 된 제도적인 쇄신안이 나올 것 같다. 오늘 혁신위 회의에서는요,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모든 의원한테 확대 적용하는 방안, 이게 논의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게 계기가 됐겠죠. 민주당 혁신위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다룰 의제와 또 활동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기구 출범 일성으로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을 강조한
강조하면서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던 만큼 그 후속 조치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 차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 이 혁신기구 김남희 대변인은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어디까지 제시할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중요한 방향성으로 정치에 대한 실망을 극복하기 위해 윤리적 문제 해결 방안을 포함하는 건 맞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 2시에요. 이 민주당 혁신위가 이제 오늘 논의 내용 공식 브리핑한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했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의가 현실화가 될 경우에 지금 당내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을 때 친명계는 물론이고 비명계에서도 이 대표가 고독한 결단을 내렸다면서 높게 평가한 바 있죠. 그런데 바로 이 고독한 결단, 이 말에 방점이 찍히면서 다른 의원들의 동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 대표에 한정돼야 한다는 암묵적인 분위기 속에 선을 긋는 모양새였는데요. 특히 송영길 전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는 야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이례적으로 이 대표를 정면 비판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한 민주당의 반응들 들어보시죠.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그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저는 투항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 이외에 뭐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마다 그 사안에 맞게 따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모두 불체포 특권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금은 성급한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검찰 정권 하에서 저희들이 이거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불체포 특권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온 사람이지만 지금 이렇게 야당 단합을 혹통하게 하는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을 저희들이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은 줄줄이 다 잡혀갈 텐데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 선긋기를 하는 가운데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엇박자가 나는 게 볼썽사납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내용인데 이걸 대표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선을 긋는 행태를 지적한 겁니다. 계속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이 소속 의원들이 단체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하면서 연일 민주당도 동참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을 갖고 민주당도 동참하라며 압박에 나서고 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여야 의원에게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는 여당 의원 112명 중 101명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서명하지 못한 의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이틀 만에 서약한 거라고 하는데요. 다만 김웅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 이 법조인 출신인 김웅 의원은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약에 불참한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반대했다고 해서 검찰 수사 등을 회피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의 제도인 만큼 개헌으로 폐지하지 않는 한 개인이 포기하긴 하는 것은 어렵다는 소신을 밝힌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국민의힘 측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다 그 모든 걸 떠나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다 선언하셨는데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만 놓으면 됐고 책상 하나 놓으면 되는데 왜 서명하지 않는데 답변이 없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려우시면 내일이라도 꼭 책상 하나 놓고 로텐더홀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우리의 이런 국민의힘의 노력에 대해서 맞장구 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여당, 야당 상관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수사다 해가지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의힘, 우리 야당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올가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 의원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 스스로 회기를 만들어 주지 말라라고 지도부에 요청을 했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운동을 벌이며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의총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이제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당 차원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의원 차원으로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죠. 실제 이재명 당대표의 대통령 후보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공약을 뒤집고 방탄화 만들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가 떨어지게 된 것. 의원총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고요. 우리 민주당 의원 167명이 100% 당론으로 사실 모여가지고 당론 결정하면 하루면 되거든요. 그 문제거든요. 그렇겠죠. 민주당 혁신위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뇌관은 공천제도 개정 문제입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이 공천 룰을 손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뒤에 비주류 측에서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비명계를 중심으로는요, 이 김 위원장의 발언이 현역 의원, 특히 비주류, 비명계 의원들의 공천 물갈이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비명계에서는 공천 개혁보다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롯해서 당 전반에 대한 평가, 진단, 처방 이런 것들이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기구에 추가로 현역 의원을 인선하진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미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혁신기구인데 비명계 의원이 인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입장은 누가 대변하냐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렇게 혁신위 구성과 역할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계파 갈등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민주당 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소란스럽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민주당 강경파가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고 나서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 강경파 철험회 소속 김용민 의원 등이 최근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 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 3명,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검사 1명 등 총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걸 겨냥한 이 대검찰 반격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관련해 김용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집계한 거로는 한 60분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구는 서명에 동의했고 누구는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또 그게 당내에 그렇죠. 불필요한 또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서 아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론으로 발의해서 아니면 적어도 혹은 사실상 당론 정도로 발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그동안 수많은 잘못들을 했지만 아무도 파면당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벌백계 해야 된다.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국회에서 얘기하기 한참 전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징계 대상의 검사들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탄핵 대상에 오른 검사들의 사법 처리 상황을 보면요. 김봉현 전 회장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가 있는 검사들은 앞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면 예외 없이 파면하게 돼 있는데 검사는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한 만큼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 팩트가 공개한 김용민 의원의 비리검사 탄핵 소추안 요청 친전 문건을 보면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동안 검찰 왕국으로 퇴보했다면서 비리검사에 대한 탄핵을 이번 기회에 진행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 질서를 재고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영빈 의원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요, 이거 당론으로 발의를 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론 발의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일단 당내에서는 이 검사 탄핵 소추가 이 검찰의 전방위적인 야권 수사에 맞선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이 있는데 검찰 출신 비명계인 이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국에서 검사 탄핵 소추가 당에 그렇게 도움이 되나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고 이 민주당 지도부 역시 검사 탄핵 소추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로 민주당에서
몇몇 검사분들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는 입장이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원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그 당 내에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닙니다. 원내 지도부에서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뭔가 좀 혼란스럽다, 질서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방문했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요, 이 티베트 인권 문제를 과거의 일로 치부하거나 또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도종환 의원을 단장으로 한 민주당 방중단이 지난 15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베이징과 티베트 등을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귀국 후에 도종환 의원과 민병덕 의원이 티베트가 인권 탄압이 심각한 곳인데 왜 갔냐고 지적을 하니까 그건 이미 7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사실 방중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7일 참석했던 관광문화 엑스포가 중국이 인권 탄압 논란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사란 지적도 있었던 만큼 신중하진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방중단의 여행 경비도 중국 정부에서 제공했고 서방 국가는 모두 불참한 이 행사에서 도 의원은 한국 의원 대표 자격으로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이 2021년에 소수민족 인권 탄압 혐의로 제재를 한 인물인 티베트의 당서기 왕진정 등에게도 허리를 굽혀 인사해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문제가 됐던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는 지금 인권 탄압이 심각한 곳인데 인권 탄압에 눈 감은 중국 행사에 왜 가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그건 1951년, 5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은 관광과 문화를 통해서 엑스포를 하는 곳에 초청받아서 간 거거든요. 그건 좀 약간 별개의 문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너무 혐중 정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계에서는요, 중국이 1959년 티베트 독립운동을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12만 명이 죽었고요. 이후에 70년 동안 중국에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은 티베트 사람이 100만 명 이상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불교 조계종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조계종은 이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보편적 상식인데도 이걸 모른다거나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에는 유감이다라면서 이 신음하는 티베트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이렇게 공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 방중당은 이런 이제 조계종의 사과 요구가 나오자 하루 만에 고개를 숙였는데요. 티베트 문제에 가슴 아파하는 불자들께 죄송하다면서 다만 국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입장문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죠. 김용민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강경파로 꼽히는 철험의 소속 의원이죠.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지금 추진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좀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실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당시에 우리가 그 99만 원 세트라고 조롱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그 검사들의 어떤 접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검찰에서 당시에 조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로 안 보였었으면 지금의 이런 상황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용민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검사들, 그다음에 검찰의 스스로에 대한 부패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검사들에게 어떤 그 하나의 표본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 여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이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3분의 1만 있으면 발의할 수 있고요. 과반수, 재적 과반수면 탄핵 의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틀리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압도적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 탄핵 소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찜찜하고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불기소도 받았고 무죄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돼야 될 정도로 탄핵되어야 되는 것인지 헌재가 어떻게 결정할지 한번 받아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탄핵이 되어야 될 대상이 검사들이냐 아니면 저런 그 국회의원들이냐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고리로 한 대정부 그리고 대여당 공세 정말 말 그대로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부산, 17일 인천을 찾은 데 이어서 어제는 강릉에서 이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생계 직결되는 바닷가 도시들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어제 이 대표는 바닥 민심을 듣기 위해 주문진 좌판 풍물시장 상인들부터 만났지만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시장에서 맞닥뜨린 주문진의 그 현안,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제기한 그런 현안, 그거는요 오염수 방류 문제보다 그 현지에 만들어지는 이 폐기물 처리장 이걸 좀 막아달라 이런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시장 상인들은요 이재명 대표에게 주문진에 만들어지는 폐기물 처리장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제기해서 이 대표가 좌판 풍물시장 회장에게 다 목소리를 통일시킨 건 아니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주문진 제발 좀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방사선도 중요하지만 여기 주문진 폐기물 너무너무 중요해요. 폐기물을 여기다가 한다 하니 너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문진 풍물시장 전체 주문시장 다 주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듭니다. 폐기물 처리장? 예, 폐기물 처리장도 그렇지. 눈만 뜨면 가격 오르지. 기름값, 전기세 싹 올라가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금 문 닫아야 돼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할게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렵죠, 경제가. 사람 하나도 안 와요. 그 폐기물 하지. 뭐 일본 뭐 그거 한다 그러지. 뭐 사람이 와요. 어떻게 해보죠. 폐기물 시설 좀 해주세요. 네. 여기 다 폐기물 시설이고요. 왜 회장님이 다 통일시킨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 대표는 시장 방문 이후에는 주문진 어촌계 복지회관을 찾아서 수산업, 관광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는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 좀 혼란스럽다면서 국민에게 정확한 신뢰를 할 만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일본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민들의 피해가 커질 거라고 주장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해야 되고 또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우리가 나서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끼리 주장하고 또 우기고 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느냐. 민주당은 7월 한 달간 전국 순회 장외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려는 그런 계획인데 하지만 이 괴담을 유포한다 이런 여권 그리고 원자력 학계의 비판을 넘어서야 하는 숙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야권이 주장했던 이 사드 전자파 피해 주장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자 이걸 고리로 해서 이제 오염수 역공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해드린 대로 이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드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드 괴담이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민주당의 그 주장 역시 거짓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반응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농민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아름다운 고장 성주의 이름에 먹칠을 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성주 군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적 사실을 알리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진보 단체들은 마이동풍입니다. 사드 주변에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정도 결론이 나는 것이 대표님 어떤 입장에서 궁금합니까? 잠깐만요. 저희가 대표님 여쭤보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또 안전하다고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그 과거에 괴담을 선동했다고 여당에서는 좀 확보되지 않아요.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네, 보신 대로 이 대표는요, 이 과거에 사드 괴담을 선동한 것에 대해서 여권에선 석고대죄하라고 한다. 이런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성남시장이던 2016년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적었던 이 대표는요, 사드 전자파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나왔으니 다행이라고만 간단히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주당이 쏟아낸 괴담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게 입증됐는데도 여전히 괴담 마약에 중독된 나머지 반성은커녕 더 깊은 마약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괴담의 늪에서 헤어나와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부터 이 대표를 돌팔이 정치인으로 부르겠다. 이런 공세가 펼쳐졌습니다. 전국 연안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반대 장외투쟁을 한다는데 이건 수산물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국민을 살리겠다는 건지 죽이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지난 발언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넣으면서 이건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여당이 매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려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앨리슨 교수를 돌팔이라고 폄훼한 바 있습니다. 과학과 논리에 근거해서 바른 말을 하는 전문가를 돌팔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바로 돌팔이 정치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돌팔이 정치인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돌팔이 학자 이렇게 폄하했던 영국의 석학이 이 대표를 향해서 과학을 좀 배우라 이렇게 권유를 했었습니다. 네,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였죠. 이 중앙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과학적 수치가 뒷받침되지 않은 논쟁을 과학적 논쟁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신 생각해둘 전문가를 찾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 있었는데요. 또 오염수의 공포를 조장하는 세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던 한국원자력학회 정범진 수석 부회장도 명백한 사실을 말하는 과학자들을 돌팔이라고 부르며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을 지식인의 입장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정 교수는 요즘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을 미워해서가 아니다라고도 했는데요. 먼저 그 관련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업인들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강원 경제에 직격탄이 될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방류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동해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이 총칼을 들고 한반도를 침범한 것이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라면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또 하나의 우리 바다 침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라는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서 국력을 소모하게 만들고 또 어민을 피해 있게 만들고 또 거기다 국고 지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 거는 저는 국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비이성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국가 망신을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어떤 국내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시각을 같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일부 과학자들이 민주당의 이 오염수 관련한 그런 정치 공세에 대해서 약간 괴담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7월 1일부터 전국을 돌면서 장외 집회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 어떤 걱정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폄훼하는 것도 여당이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찌됐든 간에 국민에게 안심을 시키는 게 저는 정부 여당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보여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여야 정치권이 빠진 어떤 과학자들이 모여서 나중에 실질적인 검증, 그러니까 IAEA가 하고는 있지만은 또 달리 우리나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오히려 보여준다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도자는요, 용어, 단어 사용이 정확해야 돼요. 근데 일본이 지금 방출하고자 하는 게 핵폐수입니까? 아니면 알프스로 처리된 물입니까? 아무런 처리가 안 된 그야말로 핵폐수는 12년 전에 이미 2011년 그 3월 달에 이미 그때 다 방출이 됐었어요. 태평양으로. 그런데 그런 핵폐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정범진 교수 그 말씀처럼 이런 비과학적 선동적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망신당하는 건 뭐 그렇다고 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민들이나 김밥집 이런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왜 야당이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요. 방금 들어온 속보 2가지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저희가 민주당 그 혁신위 회의 그 내용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혁신위가 민주당이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당에 권유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속보는요. 법원이요. 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낸 면직 집행 정지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통령이 그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사실상 이제 해임을 했는데 그 면직 그 조치가 정당하다. 따라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복직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이 결론을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아빠와 엮지 마라입니다.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그의 딸 조민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네,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자성하며 겸허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던 조민 씨가 하루 만에 SNS에 전혀 다른 분위기의 글을 올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민 씨는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죠. 개설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21일에 구독자가 20만 명을 돌파했고 이에 구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조민 씨는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구독자 20만 명 돌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어젯밤에 비 오는 길거리 산책하다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할 말을 잃었다며 한 손으로 입을 막으며 기뻐하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바로 이 글을 올린 시점이 의료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이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전여옥 전 의원은요. 자성하는 마음은 겨우 하루거리였나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티즌들 역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가 조민 씨와 관련된 혐의로 실형을 받거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빗대어 갑론을박을 벌인 건데요. 이에 조민 씨는 다시 SNS에 부모와 독립해 산 지 오래라면서 자신의 모든 언행은 조 전 장관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제 모든 행동을 아버지와 엮어서 또는 정치적으로 읽는 분들이 많다. 어머니가 유죄 판결을 받고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을 하고 있다. 관련 재판이 수년째 진행 중이고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데 제가 평생 공부해 오던 일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또 어떤 걸 잘하는지 찾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 채널도 제2의 자아실현 수단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적 활동이나 문제시되는 의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민 씨는 이제 아빠와 엮지 말아달라. 나는 진작에 독립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요. 청자 조국 전 장관과 함께 북콘서트에 등장한 사람 바로 조민 씨 아닙니까? 네, 조 전 장관이 지난 4월 11일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었는데 그때 이제 조민 씨가 무대에 올라서 조 전 장관을 응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 씨는 아버지 북콘서트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원래는 서울 북콘서트만 가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3번을 다 참석을 하게 됐다면서 왠지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결국 전원 사망입니다. 며칠 동안 전 세계인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던 그 잠수정 타이탄 실종 사건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4,000m 심해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러 갔다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의 탑승자 5명이 결국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타이타닉호 뱃머리로부터 488m 떨어진 해저에서 잠수정의 잔해물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잠수정이 내부 폭발을 일으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수정이 사라진 건 지난 18일 오전이었죠. 잠수에 들어간 지 불과 1시간 45분 만에 연락이 두절된 후 광범위한 수색 작업에도 성과가 없다가 얼마 전 수중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탐지돼서 혹시 실종자들이 살아있는 게 아닌가 희망을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연락 두절 나흘 만에 전원 사망이라는 비보가 전해진 겁니다. 잔해가 발견됐다. 결국 이제 폭발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폭발이 실종 직후에 일어났을 가능성 이게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탄이 실종된 직후에 이 해군의 탐지 시스템이 해저에서 폭발음으로 의심되는 소리를 감지했다는데요. 이 폭발음이 들려온 곳이 바로 타이탄의 잔해가 발견된 장소와 인접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미국 해안경비대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Discovered the tail cone of the Titan submersible approximately 1,600 feet from the bow of the Titanic on the seafloor.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 and the entire Unified Command, I offer my deepest condolences to the families. 무엇보다 탑승자 가족들의 슬픔이 클 텐데요. 이 또 탑승자의 면면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사망했을 걸로 추정되는 탑승객은요.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해미쉬 하딘, 파키스탄계 재벌 샤자다 다우드, 그리고 그의 아들 술레만 다우드, 프랑스 해양 전문가 폴 앙리 나졸레, 그리고 잠수정 운영회사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CEO 스톡턴 러시 이렇게 5명입니다. 특히 이 중 잠수정 운영사의 CEO 스톡턴 러시의 아내는요. 타이타닉호 희생자의 직계 후손이란 보도가 나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잠수정 회사 오션게이트의 설립자 스톡턴 러시가 실종된 잠수정의 탑승객 중 한 명이고 그의 아내가 실제 타이타닉호 희생자의 후손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타이타닉호 희생자의 후손 가족이 훗날 타이타닉호를 보러 갔다가 사망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스톡턴 러시 CEO의 아내 웬디 러시의 고조부모는요.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당시 1등석에 타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부족한 구명정에 여성과 어린이가 먼저 탑승할 수 있었음에도 웬디의 고조모는 40년을 함께한 남편과 함께 배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들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갑판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들의 사연은 후에 영화 타이타닉에서 이 배가 침몰하는 순간 침대에 누워서 껴안고 마지막을 맞는 노부부의 모습으로 재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러브버그의 소름인데요. 작년 여름 시민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그 러브버그가 올해도 또 돌아왔다는 이런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서울 곳곳에서 러브버그가 출몰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은평구에 따르면 6월 초 하루 한두 건에 그쳤던 러브버그 관련 민원이 중순으로 접어든 지난 17일에서 19일 사흘간 500건을 넘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브버그가 이렇게 갑자기 대거 출몰하자 시민들은 소름이 끼친다, 징그럽다는 등 다양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러브버그의 정식 명칭은 플리시아 니악티카로 파리과 곤충입니다. 짝짓기를 할 때뿐 아니라 날아다닐 때도 암수 한 쌍으로 다녀서 일명 러브버그로 불리는데요. 열대곤충으로 알려진 러브버그가 이렇게 서울에서 발견되는 건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서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이 러브버그의 서식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혐오스럽다 이런 반응도 나오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 러브버그 사실 사람에게 나쁜 그 해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러브버그는 독성도 없고요. 질병을 옮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썩은 식물을 처리해 진드기 박멸과 환경 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해충이 아니라 익충으로 분류되는데요. 또 생존 기간이 짧아서 전문가들은 러브버그가 1, 2주 내에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짝짓기를 통해 알을 낳아서 번식할까 봐 우려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러브버그가 알을 낳고 성충이 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러브버그는 1, 2주 내로 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러브버그 반갑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퇴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창문을 닫아서 유입을 막는 게 최선이라고 하고요. 러브버그가 움직임이 좀 둔하기 때문에 청소기로 처리를 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브버그에 물을 뿌리면 날개가 젖어서 이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하죠.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